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있었죠. 그때 정말 처참하게 뭉갰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는 화폐 발행 계획을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빠졌죠. 네. 마크 저커버그는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되게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화폐를 개혁하겠다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월가가 대출을 통해서 $1,000로 만들어버린 대출 시스템, 이게 지금 현재 그 제조업을 붕괴시키고 미국의 어떤 경제를 망가뜨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은 김창익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스토리텔러 김창익이고요. 최근에 그 비트코인의 시대라는 책을 쓰고 그 독자분들과 그리고 유튜브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 육성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뭐 체감하는 거는 네네. 이런 어려운 얘기보다는 네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서클 주식이 연일 그게 중요하죠. 상승한다. 제일 이 정도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뭐 투자자분들은 서클 주식이 오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걸 경제서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빅테크가 월가가 장악하고 있는 금융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한 법안이에요. 빅테크가 그 화폐 발행을 할 수 있게끔 해준 법안입니다. 화폐 발행까지 지금 이제 그냥 단순하게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화폐 발행까지, 그 화폐 발행이란 게 결국 신용 창출인데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빅테크를 금융의 영역에 포함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뭔가 기존의 어떤 월가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 시스템 체제 이런 거에선 굉장히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러면은 이 구체제에 있던 기득권이 있잖아요. 네네네. 흔히 월가라고 하는. 네네네. 그럼 요게 좀 어떤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의회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을 제가 너무 길어서 한번 그 보고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지니어스 법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하면 스테이블 코인 육성 법안인데 여기서 이제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서 한번 제가 풀 네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 Coins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국가 혁신 법안이에요. 국가 혁신을 안내하고 수립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엄중한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국가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국가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뭔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구체제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구체제라는 거는 기득권이 있는 거고 개혁이라는 거는 이제 신흥 세력인 거죠. 신흥 세력과 구기득권 세력 간의 다툼이 되는 법안이에요. 그럼 기득권은 뭐고, 그러면 이 법을 통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제 개혁, 신흥 세력은 누구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두 세력이 지금 맞붙어 있는 거고 그 이해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죠. 금융을 이제 결국엔 혁신한다는 얘기 같은데 네네. 이게 또 의회에서도 굉장히 표차가 통과가 되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뭐 월가를 대표하는 민주당 쪽에서도 반대가 생각보다 적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법안이 일단은 그 6월 17일 날 발의한 곳에서 이제 먼저 표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은 지금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은 상원에서 먼저 표결을 하고 이제 하원으로 넘기고,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은 하원에서 표결을 하고 상원에서 넘겨서 상하원을 다 통과한 법안이 이제 뭐 법안에 따라서는 대통령 제가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의결이 되는 구조예요. 예산법만 빼고, 예산법은 무조건 하원부터 가야 돼요. 왜냐면 지역구 의원들, 그러니까 지역의 표심을 대변하는 게 하원이고 국가의 어떤 정책을 대변하는 게 상원이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상원이 지금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50개 주에서 2명씩의 대표를 보내서 국가적인 아젠다를 처리하는 게 상원인데, 이 중에 이제 상하원을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장악을 했죠. 네. 그래서 53대 47이에요. 정확하게 민주당은 45인데 네. 무소속 정당의 2명이 사실 민주당 성향이라서 네. 53대 47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6월 17일 날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안의 그 상원 통과 그 표수가 그 공화당 대 민주당을 보면 68대 30이에요. 오. 네. 그러면 공화당이 다 저기 그 찬성의 표를 던졌다고 하면 53표인데 네. 뭐 결석한 100%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나머지 15표는 민주당 쪽에서 온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미니멈 표가 민주당에서 온 거예요. 네. 최소 15표. 만약에 공화당에서 누군가 결석했거나 이제 그 반대표를 던졌다면 그 표만큼은 민주당 쪽에서 더 온 거죠. 그러니까 네. 최소 15표, 뭐 많게는 뭐 20표 이상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 찬성표를 던진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과 월가 기득권 기득권 세력에서도 이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불가피하다, 필요하다, 어떤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월가와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득권 세력 내에서도 지금 이걸 반대해야 된다는 세력과 이제 찬성해야 된다는 세력이 나눠져 있는 거고, 공화당에서는 거의 당론으로 지금 밀고 있는 법안이었으니, 그럼 공화당은 왜 이 법안에 찬성하는 거고 민주당은 왜 반반으로 지금 나눠서 찬반이 그 논쟁이 지금 심한 상황이냐, 이런 걸 보시면 되게 재밌는 어떤 그 내용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죠. 그럼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네. 작가님, 이게 그 우리가 보통 코인 하면은 SEC 아니면은 뭐 상품선물위원회,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네. 요번에 요 법안에 굉장히 저희가 깜짝 놀랄 만한 네네네. 이 관리 주체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니어스 법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규제 프레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규제라는 거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법안은 뭐 대부분의 규제 법안이 사실은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서 육성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반대를 위한 규제도 있지만, 이번에 이 법안은 사실은 제도권 안에서 이제 어떤 그 제도의 틀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요건을 지키면 무조건이라기보다 기본적인 요건을 지킨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누구나 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 보통은 이제 그 과거에 저희가 암호화폐를 이제 제도권 안에 끌어들일 때 ETF 문제 때도 그랬었고,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 ETF를 다룰 때도 이게 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이제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냐, 네. 소관이냐, 그다음에 이제 상품선물거래위원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CFTC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상품 선물 같이 이제 옵션 상품을 바라볼 거냐, 아니면은 증권으로 바라볼 거냐, 이 논쟁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미국 정책 당국의 시각은 이걸 증권으로 갈라치기 할 거냐, 상품 선물로 갈라치기 할 거냐의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지니어스 액트 이 법안을 보면, 일단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거는 그 블록체인으로 만든 걸 의미해요. 블록체인과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거.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말하는 거예요. 명시를 해놨어요. 네. 디지털 코인이라 하면 이런 걸 말하는 거다라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블록체인이나 암호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디지털 어떤 토큰들 이런 거를 제외하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암호화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루겠다고 하면서 감독기구를 이제 물론 이제 주나 그 연방정부의 감독 어떤 그 레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연준과 통화관리감독청, OCC라고 해서 연준과 OCC가 관리 기구로 설정이 돼 있어요. 연준이 관리기구로 들어있어요? 네, 연준이 거기 명시가 돼 있어요. 그 FED라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증권이나 어떤 상품의 관점, 그러니까 투자 상품이나 어떤 증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통화 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금융의 대상으로.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역사상 최초로 미국 정부가 증권이나 이제 어떤 상품의 관점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통화 정책 관리 감독의 어떤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연준의 통화 관점으로 본다는 게 이제 증권이나 상품이 아니라 화폐다, 돈이다, 뭐 금융이다, 요렇게 좀 인식이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통화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통화량을 조정해서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물가와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통화 정책인데, 그쵸. 그럼 미국의 어떤 물가 관리, 인플레이션 관리, 그리고 완전 고용. 사실은 완전 고용이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연준의 어떤 의무 사항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리인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현재 기준으로는 2%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어떤 관리 대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시킨 거죠. 그러니까 달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증권은 뭐 가격이 오르든 말든 뭐 이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관없으니까 SEC 뭐 너가 해 이런 건데. M2 통화량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돈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네네.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그러니까 있다. 통화량과 연관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달러로 보는 거네요. 그렇죠. 달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M2 통화량에 포함시키는 거는 뭐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으로 달러와 채권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어떤 M2 통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로 판단을 했겠죠. 일단은 현재까지는. 작가님 아까 서두에 이야기해 주실 때 이게 민주당에서는 반반 정도로 의견이 갈라졌고 공화당은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월가 쪽에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쪽도 있고 기득권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이게 빅테크에 굉장히 큰 혜택이 있다라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그 민주당 의원도 굉장히 뭐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관리 감독의 주체를 연준과 OCC로 설정해놨다라는 게 일단은 이 법안이 굉장히 역사적인 법안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통화관리 감독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다루겠다라고 했는데 그 관리 감독의 대상, 네. 연준과 OCC들이 관리 감독하는 대상은 기존의 월가 금융사들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도 기존의 틀로만 보면 월가 금융사들이 발행해야 돼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그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관리 감독 대상들의 어떤 레벨이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지금 레벨이 다르거든요. 이 네. 법안에.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니까 그냥 큰 틀에서 보면 일단은 그 기존의 금융사들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금융사가 직접 발행은 못해요. 근데 이제 그 JPM 코인이나 금융사들이 발행하는 토큰, 이런 토큰들은 여기서는 또 약간 별개의 차원인데, 일단 지금 이 지니어스법이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그 코인을 발행하려면, 예를 들어 JP 모건이 발행하려면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그 자회사가 발행을 해야 돼요. 뭐 이거는 이제 준비금의 어떤 그 회계 처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자회사 설립 요건을 둔 것 같고요. 직접 발행하지 못하게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기에 비금융 회사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대상에.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공화당 의원이 굉장히 설전을 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이 17일 날 통과되기 이전에 11일 뭐 일주일 전까지 굉장히 격렬한 논쟁들이 있었는데,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비금융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네. 또는 대기업, 여기서 무슨 뭐 코카콜라도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이제 금융을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유력한 세력은 빅테크거든요. 또 하나는 해외 금융사나 해외 기업. 그러니까 월가 금융사가 아닌 해외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따지면 그래도 테더. 네, 테더는 지금 글로벌 버진 아일랜드랑 홍콩에 이제 법인을 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테더도 지금 이제 준비금 요건 같은 것들을 이제 충족하면 미국에서 이제 정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너 지금은 그레이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만든 법안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너네 이제 앞으로는 못해라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너 요건 충족하고 빨리 들어와서 그냥 정식으로 서비스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너 만약에 그거 안 할 거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테더는 미국에서 서비스 못하게 하겠다라는 두 가지가 있고, 이제 초점이 좀 흐려졌는데 초점은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 있잖아요. 네. 그 지금 현재 그 페이팔, 네. 페이팔은 물론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은 아닌데 엑스닷컴, 테슬라, 네. 그 엑스닷컴하고 페이팔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하나의 어떤 통화로서의 어떤 관리 감독 대상이 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앞으로는 빅테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과거에 그 리브라라는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있었죠. 그때 정말 처참하게 뭉갰어요. 미국 통화 관리 당국이 국세청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내셔널 걔네는 그 국세청 이름이 뭐더라? 그 수익 뭐 리베뉴 뭐잖아요. 그래서 그 국세청을 통해서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이제 반독점법이나 무슨 다른 어떤 수단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마크 저커버그가 그 리브라를 발행하지 못하게끔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항복 선언할 때까지 계속 공격했어요. 페이스북 리브라 그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마크 저커버그는 포기했어요. 그 안에 페이팔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빅테크들이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어요. 페이스북이 지금 2억 명인가, 뭐 애플 아이폰이 10억 명이고 네. 페이스북이 전 세계 2억 명인가 3억 명이 쓴다고 하니까 네. 그럼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화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블록 안에서. 물론 이거를 이제 나중에 가면 서로 호환되게끔 하는 어떤 시스템도 개발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페이스북 그 전 세계 3억 명의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달러 대신 쓸 수 있는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하니까 EU 당국에서는 지금 민간 기업이 화폐를 발행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했었고, 미국 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업이 좀 밑보이는 짓을 하면 사실은 제일 강력한 수단이 국세청 보내는 거거든요. 그쵸. 어떤 기업도 사실 국세청 가서 뭐 코에 대면 코걸이고 귀에 대면 귀걸이잖아요. 어떻게든 털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뭐 그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게 무서운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는 화폐 발행 계획을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빠졌죠. 네. 마크 저커버그는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건 통화 바스켓을 만들겠다는 거 복잡한 얘기긴 한데, 원래 마크 저커버그의 구상은 전 세계 통화 바스켓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그 옛날 케인즈가 얘기했던 국제 통화의 개념이거든요. 전 세계 주요 통화 바스켓을 만들어서 그거를 근원 자산으로 해서 준비금으로 해서 하나의 화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 국제 통화.
그러니까 방코르라고 해서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이 방코르의 어떤 이론적인 모델을 그대로 마크 저커버가 가져가서 주요 6개국 통화의 바스켓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준비금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리브라를 발행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6개 통화국 당사자는 물론 전 세계가 다 반대했죠. 그 이후에 그 빅테크 중에서 가장 이제 활발하게 그 통화 발행을 준비했던 빅테크 CEO들이 있거든요. 네. 그 CEO 대표적인 게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이에요. 아, 네,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 공동 경영자였잖아요. 네, 맞아요. 네, 원래는 컴피니티라는 그 별도의 회사와 엑스닷컴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다가 두 그 테크 천재들이 경쟁하면 바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경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누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경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합병했거든요. 그 합병한 회사 이름이 컴피니티와 엑스닷컴을 합쳐서 페이팔이 된 거예요. 지금 페이팔이라는 이름으로 있죠. 네. 지금 일론 머스크는 엑스닷컴을 다시 또 이제 그 트위터를 사들여서 엑스닷컴 만들어서 이제 금융 슈퍼앱을 만들겠다는 사람이고 지금 42개 중가에서 이제 그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아놨어요. 이제 그리고 페이팔은 지금 그 PYUSD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2023년부터 발행하고 있어요. 물론 그거는 페이팔 안에서만 쓰는 어떤 코인 비슷한 도토리 비슷하게 지금 쓰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제 그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피터 틸은 어마어마한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는 그 마크 저커버그 같은 테크 업계에 탄압을 받는 희생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했다가는 자기들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정무적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너무 앞서 나가서 이제 정을 맞은 거고, 그러니까 원래 그 왜 그 뾰족한 저기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네. 정을 맞은 거고, 그걸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되게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화폐를 개혁하겠다. 사람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이 내셔널 이노베이션 법안이에요. 국가 혁신 법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통화 제도, 금융 제도가 낡았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가 줄기차게 해왔던 얘기. 아,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은 다 원래 금융 시스템, 지불 시스템으로 사실은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라 궁극에는 금융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화폐라는 게 본질적으로 뭔지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 기존의 월가가 지금 하고 있는 금융 화폐, 신용 창출 시스템, 쉽게 얘기해서 대출로 돈 원 동안은 100달러인데 이거를 월가가 대출을 통해서 $1,000로 만들어버린 이 대출 시스템, 이게 지금 현재 그 제조업을 붕괴시키고 미국의 어떤 경제를 망가뜨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피터 틸은 정부는 비효율적이다, 네. 공무원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연준도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연준을 장악하고 있는 월가도 비효율적이다, 미국 금융은 낙후됐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기술로 테크놀로지로 이 비효율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일론 네. 머스크는 화폐를 일론 머스크의 그 전기가 있거든요. 이거 거의 막 성경책만한 네. 제목에 국내 시판된 전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론 머스크가 화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그냥 화폐는 거래 데이터에, 일론 머스크의 눈에 화폐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사님하고 방송을 하고 나가서 국밥 한 그릇 사 먹어요. 그러면은 그 화폐에 나는 국밥 한 그릇 사 먹었다고 적어서 국밥집 주인장한테 주는 거. 네. 그 데이터, 국밥을 내가 사 먹었다 라는 게 화폐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현재 있는 이 달러 시스템 이라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10짜리 국밥을 한 그릇 사 먹고 $10를 줬어요. 네. 근데 거기에 내가 국밥을 사 먹었다는 데이터가 없죠. 그쵸. 그냥 돈을 줬다, $10 줬다만 네네.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손실돼 있는 거죠.